먼저 글로벌 위조 상품 유통 현황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세션에 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한국지식자산연구원 김시열 연구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발표를 맡게 된 한국지식자산연구원의 김시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주제는 글로벌 위조 상품 유통 현황 및 영향이라는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앞에 논의의 배경을 빼면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무역에서 이제 위조 상품 유통은 지적 자산에 대한 어떤 무임승차라는 문제, 그리고 위조 상품을 통한 무역 경로의 오염을 증가시킨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혁신의 저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위협에 대한 체계를 얘기를 많이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위조 상품 문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문제인데요. 다만 최근에 어떤 지적이 있냐면은 최근 위조 상품 거래 환경이 이제 급속도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위조 상품 문제를 대응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 세트가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 동향 분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 세트의 지속적인 정비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발표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최근의 주요국들은요, 이 위조 상품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분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 규모, 피해 상품, 유통 경로, 그리고 이로 인한 악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자료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들 사례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어떤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그다음에 단독의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리뷰해 볼 보고서는 OECD와 유럽 지식재산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입니다. 이 공동 보고서는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좀 고민을 같이 해가고 있는 그런 보고서로 보여지고요. 이 보고서를 한번 같이 리뷰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다루고 있구나.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위조 상품 무역 규모인데요. 전 세계 무역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 규모는 약 4,6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로 바꾸면은 한 541조 원 정도인데요. 이는 전 세계 무역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수치입니다. 사실 이게 퍼센트와 금액으로 보니까 와닿지는 잘 않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일부 OECD 국가의 GDP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벨기에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의 GDP에 육박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와도 상당히 유사한 규모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 위조 상품 무역 규모는요. 과거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최근에 약 4.2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무역에서 위조 상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2000년 대비 2019년에는 약 2.5% 정도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의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위조 상품에 대한
어떤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번역으로는 위조상품 유래국 혹은 유래경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프로버넌스 이코노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통 위조상품의 유통 체계를 보시면은 위조상품의 생산국과 그리고 이 물품의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이 개념은 위조 생산국과 경유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도착지에 대한 위조 상품을 공급하는 그 주체의 경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무역의 상품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사실은 이 언급이 잠깐 나왔는데요. 어느 품목들이 가장 많이 위조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은 모두 다라고 얘기를 있었죠. 그것처럼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위조 상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떤 고가의 핸드백, 명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요. 최근의 트렌드는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여러 상품으로 많이 파생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고가의 사치품뿐만이 아니라 전자제품, 식품, 음료,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의약품과 같은 일상생활의 물품들 역시 위조 상품으로 많이 유통이 되어가고 있고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무역거래 품목 코드가 96개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위조 상품으로 적발된 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세어보면은 2011년에서 13년 구간에서는 한 77개류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19년 구간에서는 83개류가 위조 상품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전체 96에서 83개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품류가 적발이 되고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서 위조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국제 무역 중에서 이제 위조 상품 유통 상품군의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의 변동은 없고요. 수치상의 변동만 조금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제 회색으로 된 그래프는 서로 순위는 변동이 되는데 전체의 어떤 항목 자체가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우리가 상위 8개 항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상위 8개 항목은 사실 품목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많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전통적으로 위조 상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던 신발, 의류, 가죽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조 상품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계, 의료기기 이런 과거에는 조금 비중이 낮던 품목들의 위조 상품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의약품에 대한 위조 상품 유통도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계기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분석을 일단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태도이고요.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의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일반적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위조 상품은 유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압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암 치료제라든지 심장병 치료제와 같은 전문 의약품들도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 수단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위조 상품의 유통은 주로 우편 배송이라든지 특송과 같은 어떤 소량, 그다음에 소규모의 어떤 운송 수단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개 미만의 그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 소규모 패키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소규모된 이 패키지에 의한 운송 수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영향도 조금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기존의 유통망이 붕괴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기화로 해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편 배송으로 좀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적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만은요, 전자상거래에 의한 온라인 소매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경기 침체라든지 공급망의 혼란 등은 현재와 같이 그런 온라인 판매를 통한 이런 유통 체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의약품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장갑 이런 어떤 물품들도 있지만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 의약품들도 여전히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랫 부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어떤 추세와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중심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통망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통망이 좀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가 분석 체계를 가지고는 이 정보 프로파일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편되는 유통망들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확보를 한 후에 이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유통 체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이런 어떤 유통 체계 재편이 소위 무역 슈퍼 하이웨이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러한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규모 패키지로 일한 어떤 우편 거래, 이런 것들이 소위 위조 상품 유통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거래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좀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례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례국은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특정 국가들에 굉장히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구체적으로 풀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오른쪽 표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일단 중국과 홍콩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유례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유례국은요, 위조 상품의 생산국과 그다음에 이 생산된 위조 상품이 유통되면서 거쳐가는 어떤 중간지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이 전통적으로 상당히 유례국으로서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터키와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뒤로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계열적으로 좀 분석을 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흐름이 있는데, 중국과 홍콩이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례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은 이 전체로서의 비중을 보면은 그 중국과 홍콩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터키라든지 이런 어떤 기존에 좀 밑에 있던 국가들의 위조 상품 유통에 유례국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발견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국가는 굉장히 위조 상품을 많이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그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부여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해국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시해드린 그래프는 가장 최신 자료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직전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과 19년 사이에는요, 피해국의 현황을 보시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이제 이렇게 비중이 차지되어 있고, 주로 OECD 국가들이 이제 이 피해국으로 많이 이름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OECD 국가들이 피해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그런 상품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피해국으로 들어간 것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2011년 정도만 해도 이 피해국 탑10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 자체는 우리나라도 과거와 산업 구조가 좀 달리 최근에 들어서는 혁신과
어떤 그런 창의에 기반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높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져 있던 대응하고 있던 그러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30조 원 정도가 손실이 있고 이탈리아는 41조 원 정도 이게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경로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입니다. 점차 이 복잡한 무역 경로 구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무역 경로를 좀 지도화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럼 무역 경로 지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정보를 확보하고요. 그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생산지와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 왼쪽 걸 보시면은요. 위조 상품, 향수와 위조 화장품의 주요 경로 구성입니다. 생산국들은 중국, 튀르키예, 인도, 싱가포르들이 있고요. 이들의 도착지를 보시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 세계에 유통이 되고 있고 튀르키예, 인도,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미국, EU 그리고 중동 국가들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경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생산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주로 중국을 좀 경유지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EU나 중동국으로 갈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을 경유지로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의 어떤 초기의 어떤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근까지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발간이 되는데요. 이제 금년 6월경에는 아마 발간될 예정에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 통해서 궁금해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마 면밀히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세부 과제 1과 세부 과제 2를 보시면 주요 무역 경로를 지도화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단속이라든지 어떤 소송과 같은 사후적 어떤 대응을 위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위조 상품의 목적지를 형성하게 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정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 국가는 이 위조 상품을 만들어낼까? 왜 이 국가는 이 위조 상품의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나라에게 이제 주는 시사점들에 대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제 국제 공조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 공조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높은 수준의 어떤 여러 공조를 통한 데이터 확보라든지 어떤 대응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진행형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다음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조 상품의 문제를 단순히 권리자에 대한 보호, 상표권자에 대한 이익 보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안전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 대한 논의들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품이라든지 장난감, 아까 그때문에 오전 사례에 나왔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한동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러한 위조 상품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 안보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은 국내 기업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해의 양태가 분명히 점차 다양해질 겁니다.
어떤 거래망 자체, 그다음에 거래 양태들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의 모습도 분명히 다양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충분하게 좀 담아낼 수 있는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떤 연구자 측면 혹은 특정한 단체, 조직의 측면에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전해주실 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하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글로벌 무역을 통해 A 국가에서 B 국가로 위조 상품이 유통된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후 B 국가에서 A 국가로 이 사실을 전달하고 또 A 국가에서 조치를 시행하기까지의 자세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국내 글로벌 무역에서의 위조 상품 유통을 규제할 법안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이런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 대응의 수단은 사실 어느 것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발생한 피해 상황이라든지 피해 양태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서 오전에 언급됐던 IP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호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소송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거래 측면, 거래 관계에서의 규제는 우리 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국제 간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체계로서의 법안이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어떤 부분 말고요. 그 자체를 위한 커다란 측면에서의 입법 작업이 유의미하게 있다라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하님 답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김동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위조 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22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셨는데요. 위조 상품에 대한 적발 기사는 많이 봤지만 보상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조 상품 제조 기업의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구체적인 이제 보상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사실 이제 저보다는 직재산 보호원이나 특허청에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그 침해한 자로 하여금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좀 제한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특허청이나 보호원 측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두 분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주신 김시열 위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무역에서의 위조 상품 유통 현황과 주요 상품군들 또 우려되는 점과 앞으로 우리의 과제들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